반갑습니다. 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네, 2021년이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라 지금 계속 재택이고 그러고 있네요. 오늘 제가 원래 회사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저희 동네가 이제 빙판이어가지고 출근을 못했어요. 내일 출근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근데 좀 어수선한데 어, 어쨌든 저희 독서 모임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애들 밥을 차려주러 잠깐 밥을 차려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좀 한번 끊고, 예, 그때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토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토지라는 작품이 너무 거대하고, 또 박경이라는 작가가 너무 이제 원대한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다 다루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좀 많이 힘들고 역부족이었고요. 특히 이제 토지가 총 5부까지 있는데 2부까지만 읽고서 한번 끊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힘에 부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말씀 잘해주셔서 되게 정말 좋았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논의했던 내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영님이 또 리드 해주셔서 저희 좀 자유 모임, 예, 그렇게 한번 진행했는데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자주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주제 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정말 끝간데 없는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제가 지금까지 마셨던 그 위스키 중에 가장 많은 위스키를 마셨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제가 발제할 때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요 화두를 한 3가지 정도 던지고 제가 생각한 내용과 또 이제 함께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내용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발췌해서 낭독하는 부분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이제 논의하는 자리로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 이제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제목이죠. 토지에 대한 중심축을 놓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박경리 작가의 소설 이 토지는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부쳐먹으면서 사는 땅, 그 땅을 뺏겼을 때, 잃었을 때,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떠돌 때, 다시 돌아올 때, 결국 땅이라는 어떤 그 매개점을 놓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작가의 시선이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들이 흥미로웠고요. 특히 이 토지라는 것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뭐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이 시기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이자 중심축은 또 부동산 문제라고 다들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주의의 문제, 그다음에 뭐 서울 중심의 문제, 아파트 가격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 중간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얘기 나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 책을 다뤘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또 다들 좀 관심 깊게 알고 있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결국 지금도 유효하다. 그 오래된 책이. 근데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도 결국은 그 토지에 대한 얘기. 토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로소득의 원리가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를 여전히 생산해낸다라는 메시지죠. 그것이 또 저는 이 토지하고도 어쩌면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회의 부제도 한민족에게 토지란 무엇인가라는 걸로 좀 잡아봤어요. 여기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를 일컫는 말이고요. 시간 축에서도 그 토지에서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뭐 구한말부터
시기부터 일제 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기까지, 미래 세대가 사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하나의 공간적 형태, 그리고 한민족은 한반도고, 한반도는 또 이제 토지의 어떤 개념,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 작품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넓게 떠올라서 전체적으로 조망한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는 토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토지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관점을 네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소설에 기반한 세 가지 관점과 그리고 저희 현재에 기반한 이제 나머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의 관점에서 그들에게서 토지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구한말 소작농의 관점에서 토지란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일제강점기에 놓인 조선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리고 현재, 전 지금을 약간 뭐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공화국에서 토지란 어떤 개념일까? 이렇게 좀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제가 이제 토지를 발제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네 번째는 다른 분들 의견 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저희가 이제 깊게 다뤘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들 입장에서 토지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토지란 하나의 신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리의 횡포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일종의 그 혁명과도 같은 운동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켜켜이 쌓여 있는 신문제였죠. 예, 그걸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그런 틈입을 만든 게 동학의 사상이었고,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니 더 이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과연 양반이고 누구는 천민인가? 그걸 가르는 게 과연 무엇인가? 신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분은 굉장히 모호한 관념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라는 그런 관념적 대상을 나의 현실에 체득해서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의심할 수 없게끔 확고하게 현실적 제약 조건을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게 이제 토지,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본 거죠. 많은 땅을 소유한 자와 그 땅을 아무런 땅도 소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자, 나는 빈자. 저 사람은 지체 높은 양반, 나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저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없는 사람인가? 어,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노력으로 얻은 땅보다는 대물림이 된 땅,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땅, 그럼 그 이전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인간은 만민이 평등할진데 이런 비논리적인, 그러니까 전혀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주어진 이런 토지라는 산물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서 분노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당시 그 민씨 세력에서 일본과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되죠. 자기들이 진압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동학농민운동으로 들고 일어난 이 세력이 결국은 땅을 요구한다는 거죠. 뭐 땅을 아주 토지를 저희 해방 이후에 진행했던 것처럼 균등하게 그냥 분배한다라든지 뭐 사회주의처럼요. 뭔가 그런 요구의 형태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땅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땅을 빼앗긴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것. 결국 땅이라는 것이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개념.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외세를 불러들이고 그 외세는 그걸 빌미로 또 땅을 빼앗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토지가 중심의 매개가 돼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한말 소장농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리 작가는 이 한반도에 있었던 농민들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농민들, 그러니까 소장농들이죠.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양반에 종속되어 있지만 자기 존엄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손님이 오면은 환복을 하고 맞았고 제사 때 그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을 기르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어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다른 민족들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런 존엄성이 없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은 다르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제 많은 그런 소장농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땅은 하나의 이제 온전한 생계 수단인 거죠. 그 땅은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쳐먹는다고 표현되는데, 그렇게 부쳐먹고 빌부터 먹고 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존재의 유무를 가르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들까지.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조상의 개념이 있고 또 이웃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쳐먹을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상을 섬길 수 있고 또 자식을 낳아 후대를 도모할 수 있고 이웃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만약 그 땅이 없다면, 그리고 땅을 거두어 들인다면 지주가, 그러면 이 소장농은 사실 존재 기반이 사라지는 거죠. 굉장히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멸절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토지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뭐 박사박내나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을 보면 결국 그 최치수의 집안이 굳건하기를 바라요. 최치수가 지주고 그들은 소장론인데, 최치수가 그 지주라는 것을, 그 지위를 흔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양가적 감정을 갖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재편돼서 나도 좀 평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는 동시에, 만약에 혼란만 있고 내가 땅을 부쳐먹고 사는 우리 최찬반댁이 만약에 흔들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또 그 작품 안에 보면 실제 최치수를 죽인 김평산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평산은 나중에 이제 죄가 드러나서 사형을 당하죠. 김평산의 아들이 있는데요. 한복이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김두수라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그 인물은 아버지가 살인죄인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고향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평산은 약간 양반의 핏줄이라 그래서 뭐 소장농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거죠.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김두수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느냐, 일제 앞잡이가 돼서 굉장히 비열한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살고 있던 나의 터전을 앗아간 존재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장농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개념도 존재하지만, 그 토지로부터 내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 에너지를 주입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내가 위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유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구한말의 소장농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토지를 소유하면 물론 좋겠지만 언감생심, 그게 아니라 내가 빌붙는 이 지위라도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 뭔가 이 구한말의 소장농의 모습을 보면 왜 지금의 뭐 전세에 사는 어떤 그 부동산에 전세를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도 좀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 다 없고 모두가 내 집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을 흐리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유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관점, 이제 시야가 더 넓어지죠.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라 전체를 빼앗긴 겁니다. 물론 그 땅에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이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인식했던 것처럼 내 민족과 내 어떤 그 위계 질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부터 이제 통제받는 그 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토지의 이부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들이 전부 그 간도 지역으로 용정이라는 곳으로 전부 다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그 위치
소설의 무대가 바뀌었다, 배경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 안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그렇고요. 대화 한마디 한마디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어쨌든 살게 됐지만 여기는 온전히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은 단순히 배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고 싶은 곳,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 그건 단순히 내가 지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용종이라는 곳도 중국에는 하나의 땅이고 토지인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뭐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고 그래서 가족을 건사하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연결고리, 어떤 심리적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그 나라를 빼앗긴 그 공간에서는 뭐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산물, 정신적 연결고리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의 관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소설을 좀 떠나서 지금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신분제가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던 신분제가 있는 시대 아니죠. 그리고 땅을 뭐 붙여먹는 지주와 소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시대도 아닙니다. 당연히 식민지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또 지금의 어떤 화두, 지금의 버전으로 재해석된 토지의 문제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환원돼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을 뭐 모두가 다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곧 있을 뭐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이제 올해 안에 있을 대선까지도 이 정치적인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에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은 사실 뭐 제 인생을 들추어 보면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서도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그 부자와 빈자가 현격하게 갈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큰 결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살아가는 이 지금 똑같은 동시대에서도 어, 지금은 그보다는 더 큰 레버리지를 좀 비춰주고 있고요. 또 제가 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이 이만큼이나 발달을 했고 그리고 최첨단 IT 그다음에 가상의 어떤 그 현실들 그리고 개념과 뭔가 지식들 뭐 우주에 대한 얘기들이 난무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 땅에 그러니까 나의 땅이 있는가, 땅에 대한 나의 소유가 있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의 공간이 있는가,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깊은 유대감과 심리적 만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등등등 한치도 변하지 않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땅에 결국 자본주의에서 그 돈의 그 돈이라고 하는 숫자의 크기는 결국 이제 기대하는 가치일 텐데 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나 아파트 값이 막 요동치고 올라가고 막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에 그만큼이나 큰 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게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초적인 이 땅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 욕망이 어쩌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진실인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잠시 제가 아이들 밥을 차리고 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지금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좀 네. 호영님이 안 들린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그 민성님부터 한번 좀 말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여기 첫 번째 화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말씀 주시면 네, 한번 듣겠습니다. 네. 네. 네, 되게 광범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정착한 국가들은 농업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이제 생활의 기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대부분이 자영농이다라고 하면은 생활의 공간이자 어떤 생업의 수단이 똑같이 토지였었죠. 근데 이게 점점 뭐 인구가 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권력 집중의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이런 어떤 생업의 어떤 공간인 토지가 어떤 지주와 소작농으로 갈리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저처럼 뭐 이제 뭐 상인 뭐 아니면 뭐 공업인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생활의 공간이랑 생업의 공간이 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예전에는 굉장히 일부의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과 생업이 분리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생업이라는 거가 이제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한 사람이 그냥 아니면 한 가족이 그냥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구조였는데, 뭔가 막 자동차 아니 뭐 옛날 뭐 같은 경우는 뭐 면화를 뭐 이제 가공하고 뭐 이런 프로세싱이 필요하면서 그런 어떤 생업의 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꾸려가는 거에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자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생산 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본이 기반이 돼야지만 이제 그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르주아랑 뭐 프롤레타리아 뭐 이렇게 이제 그분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저는 지금은 이런 생산 수단의 분리라는 거에서 이루어지는 착취 구조에선 굉장히 많이 떠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는 생산 수단이 없어서 노동으로만 먹고 살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벗어났다. 초기 산업 사회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생업의 공간에서 그런데 뭐 이제 뭐 여기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계급이 분화되기도 했었죠. 뭐 이제 지금 뭐 정규직이라든가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대졸자 아니면 뭐 그 이상 혹은 이제 뭐 초대졸자 뭐 고졸 굉장히 분화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에서는 옛날만큼의 어떤 힘듦에서는 좀 벗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부가 집중화가 되고 부의 어떤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리고 이걸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오히려 이런 어떤 분리가 일어나는 게 생활의 공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런 집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옛날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집 짓고 살면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비용만 지불하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뭐 농업사회는 사실 뭐 지금도 뭐 시골에서 집을 산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사실은 구매가 가능한 건데, 자기 어떤 생업수단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를 다들 원하게 된 건데, 결국은 토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는 게 옛날에는 생업과 생활의 공간의 어떤 일치된 거였을 거고, 언젠가는 이제 그게 생업이라는 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못 가진 거가 됐을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느끼는 어떤 착취는 뭐 옛날에는 그냥 정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내가 일할 데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살 곳이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사적인 영역까지 좀 침입을 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 슬픈 것 같아요. 그 일본 버블 경제 말씀하셔서 또 생각이 난 건데, 네네. 그 짱구 아빠 있잖아요. 짱구는 못 봤어요. 네네. 네네. 그 짱구 아빠의 집이랑 짱구 아빠가 그때 다녔던 직장을 그걸 지금 기준으로 교통 수단을 이용을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을 산출해 보니까
출퇴근이 5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왕복 5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씩 걸리면서 출근 퇴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보다 2시간 더 걸리네요. 버블 경제가 네. 우리가 몰랐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데 예, 제 삶의 모델이 짱구 아빠인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다들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뭐 다들 뭐 지방 분권 뭐 아니면 이제 지방으로 뭐 이전시키고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저는 아직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네. 저는 네, 뭐 이건 약간 주제랑 상관없지만 그냥 진짜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그거 아니고는 해결이 될까요? 저는 사실 별로 인프라가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요즘에 뭐 서울에만 영화관 있는 거 아니고 서울에만 마트 있는 거 아닌데 굳이 서울에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을 20대 때는 했었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어제 집에 가서 처음 마디가 내가 진짜 회사 근처에 살던지 해야지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진정을 하고 생각하니 회사 근처에 살 돈은 나에게 없겠지라는 결론이었는데 약간 그래서 어제 되게 집이란 무엇인가, 서울에 집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3시간 동안 집에 가면서. 저도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서울에 살았지만 송도에서 1년 살아봤거든요. 근데 송도 신도시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은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그 당시 뭐 이제 솔로였는데 결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날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없고 그리고 맞아요. 시간도 없고 뭐 그 만약에 하려면 굉장히 코스트가 높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불편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뭐 하려면 다 조금씩 불편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약속 잡는 것도 불편하고 문화생활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어떤 거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가면 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좋다. 여기 네. 인프라 다 돼 있네. 이 안에서만 살면 완벽하겠다.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 그 안에서만 살면 쾌적하고 행복하겠죠. 뭐 새로 만든 건물들에 도로도 예쁘게 뚫어놨고. 근데 이제 그 밖으로 회사를 가야 되거나 그러면은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맞습니다. 역시 토지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군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진짜 토지라고 다 같은 토지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좀 개념을 약간 정의를 좀 약간 헐겁게 해서 한번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서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작품에서 보면은 뭐 맥이 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박경리 작가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토지 한 7부, 8부쯤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생명체를 말은 할 수 없는데 자기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그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인간이다 뭐 이렇게 유일하다고는 안 되겠지만 뭐 발레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야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그게 고민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넌센스죠. 인간은 그걸로만 삶의 가치, 삶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인간은 남들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잘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제 부와 돈이 모든 게 다 사실 토지라는 개념을 오늘 제가 아마 설명을 쭉 끌고 갈 텐데 다소 조금 연결고리가 밀접하지 않더라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굳이 구태여 지금의 어떤 이 토지 문제, 땅 부동산의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이 결국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적 맥락을 같이 보고 그 시대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또 그 시대는 이게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가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저는 토지라는 작품 안에서 지금 제가 뭐 간략하게 4가지로 이제 엮어서 가져왔지만
그런 맥락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그 당시 시대인들이 가졌던 감정 같은 것, 인식 같은 것들이 또 작가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되짚어보면 저희 논의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두로 이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서로 이제 완전히 익스클루시브 하진 않아서 이야기가 잘 진행될 텐데 이것도 역시 말씀 나눠보고 다른 분들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물들의 그러니까 상호 역학 관계가 있고 또 사회적 구조의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1번에서는 저희가 토지가 우리 각 그 토지와 개인의 어떤 관계를 따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토지를 둘러싼 어떤 존재들의 어떤 모습들일 텐데요. 앞서 얘기 나왔던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치환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주와 소작농이 있다 그러면은 이들에 있어서의 역학관계는 굶주림과 이제 땅의 가치 폭락, 그 폭락된 그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폭락할 때는 결국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부를 얻게 된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폐 전쟁의 메인 테마예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로스차일드 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음모론이 약간 섞여 있기는 한 것 같지만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됐었는가 생각해 보면 항상 대공황이나 불황이나 전쟁이나 어떤 기반이 흔들릴 때 그래서 모든 가치가 폭락할 때 다 쓸어 담는 거죠. 어쩌면 뭐 일본의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도 그렇고 저는 지금의 현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운 사람은 예전만큼 삶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거예요. 하지만 풀린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누군가에 갔을 거고 기회를 보면서 이제 자산을 사들이겠죠. 그 모든 그 역학관계는 빈부의 차를 굉장히 격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의 알고리즘이 토지에도 드러납니다. 토지의 최찬반 때 그 최서희의 그 집안이죠. 선하기만 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서희의 증조 할머니 때 대기근이 났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정말 사람들이 굶어 다 죽어나갈 때 유일하게 먹을 곡식이 남아있는 것은 그런 지주, 양반들이었죠. 그때 정말 그 쌀 그 한 다가지와 땅을 그냥 문서를 맞바꾸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한 번에다가 거머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물림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주, 어떤 어떤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최서희의 가족, 그 최찬반댁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부와 권력의 중심에는 그렇게 배고팠을 때 하락한 그 가치가 헐값으로 하락한 땅을 사들이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격차를 벌인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는 또 그 빼앗긴 걸 다시 빼앗아 오려고 이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굶주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치는 결국 목숨과는 바꿀 수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때 굉장한 어떤 초과 이익을 얻는 어떤 그런 그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들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중구와 최서희. 조중구는 이제 최서희의 외가 쪽 친척인데 최서희 가족의 이제 할머니와 최치수 이제 아버지 그 두 어른이 이제 사망으로 부재 중일 때 이 집에 틈입해 들어와서 최서희의 재산을 조금씩 다 가로채는 인물이죠. 그리고 최서희는 이 조중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간도 용정에 가서 어떻게든 부를 모은 다음에 조중구를 다시 그 빼앗겼던 재산 다 되찾는 이야기가 1, 2부에 걸쳐서 나옵니다. 결국 조중구와 최서희를 놓고 보면 신분은 같아요. 그런데 조중구는 처음에 등장할 때 굉장히 보잘것없고 이제 그냥 빌붙기만 하는 정말 파렴치한 양반으로 나오고 최서희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제 성격은 되게 못됐죠. 하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어떻게든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같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 땅이 없던 조중구, 하지만 땅을 가진 조중구, 땅이 있었던 최서희, 땅을 빼앗긴 최서희. 이게 나중에 다시 그 땅을 중심으로 또 사투를 벌이고요. 그래서 계속 그 땅 문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나 지위, 어떤 그런 고매한 어떤 정신적인 가치보다도 실질적인, 또 육질적인, 현실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치열한 사투 벌어진다. C에 제가 명시한 지배국가 식민지도 사실 땅으로 놓고 보면 땅 따먹기죠. 하나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이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유. 물론 그 나라 어떤 피식민지에서 원자재와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그 시장에 팔고 뭐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좀 세련되게 표현하려고 여러 말을 하지만 결국은 땅 따먹기 아니겠는가? 지구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고 땅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토지를 둘러싼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대립을 보면은 결국 군사력으로 어떤 승부처가 갈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주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 또 주권을 가졌을 때와 갖지 못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가 어딘가는 살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몸을 뉘어서 잠을 자고 있지만 다른 것이죠. 예. 그것은 굉장히 마음속에 한이 서리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내가 온전히 내 땅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갖는 인생 전체에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D번에는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좀 돌아와 봤어요. 젠틀리피케이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에 있어서 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땅이라기보다는 거기는 건물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자와 세입자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 이제 젠틀리피케이션 생각해 보면 건물의 가치가 낮았을 때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자기의 창의적인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분연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 건물이 위치해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올린 거죠.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쫓습니다. 더 높은 이익을 벌기 위해서. 그럼 누구의 노동이었던가? 그러니까 이 향상된 가치는 누구의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일 텐데요. 이것도 저는 토지를 둘러싼 역학관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이 가치가 어떤 그 가치를 생산해낸 노동자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가치가 만들어진 그 위치, 그 가치가 기반한 어떤 공간에 귀속되는 것인가? 이건 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과도 맞다는 저는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 소설 속에 나오는 토지에 있어서도 결국 죽어라 목숨 걸고 일하는 농민들과 또 그 부를 딱 추수 때가 되면 고스란히 가져가는 어떤 지주,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피식민지 백성들과 그 나라를 통해서 또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어떤 지배국의 어떤 모습들, 그런 걸 보면 크기의 작고 넓음은 있지만 유사한 구조가 계속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전혀 발전되거나 아니면은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한계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혹시 오늘 경민님 접속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죠. 예. 호영님은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저는 여기 가능하고요. 네네. 그럼 너무 많은 주제들이 한 이번 번에, 화두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주제들이 한 번에 확 흘러가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네. 좀 당황스러운데, 네네. 전 어쨌든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전히 토지가 중요한 생산수단이냐, 혹은 거주 지역이냐, 맞긴 한데, 네. 오히려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공간의 가능성과 중요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들은 항상 그렇게 계속 기결이 돼요. 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뭐 가치가 있나? 그 가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 그런 고민이 들고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에 매이고 그리고 외부 조건들에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생각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돼서 이 정도로 할게요. 네네. 아유,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저희가 모든 이야기나 고민의 귀결점은 나 자신으로 도착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지를 굳이 이 오래된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꼈던 건 내 자신이 어떤 그 토지, 뭐 집. 저는 사실 결혼하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절대 비중이 집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한 6번 이사를 했나요? 신혼을 집을 차릴 때, 첫째가 태어났을 때, 뭐 둘째가 태어났을 때, 뭐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약간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집이 뭐라고 좀 초월해서 생각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 어떤 모든 요소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불만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항상 머리 한켠에 있고 또 이런 걸 초월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떠나서는 온전치 못하다는 또 한계도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연관됐으니까 세 번째 화두까지 다 얘기를 하고 아마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 이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1, 2, 3의 화두는 제가 어제 밤 12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혼자 생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권위가 있는 이야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틀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토지와 어떤 그 하나의 개체의 관계를 첫 번째 화두에서 저는 생각해 보았고 토지를 둘러싼 다중의 어떤 개체들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화두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화두로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이런 흐름과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건 뭘까? 그러니까 전 결국 이 모든 것은 토지에 대한 욕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욕망, 근본적인 게 뭘까? 저희 이 시간 얘기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욕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3차원의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 존재입니다. 유기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실은 토지라는 개념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땅이 없고 내 집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 어딘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인간명의 기본적으로 탑재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살아가려면 뭐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생존하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주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 토지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작물을 기르든 아니면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뭘 만들든 어디에 공장을 짓든 결국 토지 없이는 이 모든 걸 상상할 수 있을까? 수입해 오는 것들도 어딘가에 토지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요. 또 토지는 이제 공동체의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묶여지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민서님 말씀해 주셨던 송도의 사례도 전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송도에 있고 충분히 쾌적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결국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들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고 불편함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공동체를 묶어주는 단위 저희도 회사 동료라고 하는 하나의 이 공간적 어떤 단위로 묶였으니까요. 물론 지금 이렇게 줌을 통해서 초월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생산이 모든 게 원천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생산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원초적으로는 토지에 기반되어 있다. 또 헨리 조지 얘기처럼 토지는 불로소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어떤 걸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또 가장 변동성이 적은 것이 또 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토지는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들은 반드시 그 생명이 존재하죠. 물론 뭐 보석류나 이런 것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건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건물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토지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입지가 뭐 가치를 거의 다 저하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다른 재화들처럼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사실 지금의 아파트 가격도 결국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거기에 땅이 있고 거기 위치가 있고 거기 입지가 좋으면 얼마든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수 있고 그게 또 가격에 반영되고
그걸 사람들이 욕망하고 그런 초월의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땅이 갖는 어떤 불면의 가치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보면 결국 이제 존재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좀 멋진 문구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별로 그렇지 않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필멸의 존재인 인간은 불멸의 존재인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삶의 허무와 불안으로부터 원초적 뭐 위안을 추구한다. 이렇게 좀 잘렸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필멸의 존재고요. 시간에 구속되어 있고 또 공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그래서 근원적으로 갖는 불안이 있는데 원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멸의 존재를 거머쥐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종교의 탄생도 그런 심리적 역학관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그 과한 욕망의 근거에는 이 토지가 불멸의 존재이고 이 토지가 있음으로써 안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토지가 영원한 만큼 자신도 조금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토지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욕망은 한 인생 전체가 다 거기에 귀속될 만큼 크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다. 지금의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일은 어쩌면 좀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하면 크게 두 축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 감정이 있다는 걸로 마지막 장 정리해봤고요. 이거 이제 놓고서 얘기해 볼 텐데 토지라는 것은 굉장히 형이하학적 대상인 거죠. 굉장히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고. 그냥 유물론적입니다. 뭐 토지가 무슨 의미는 여러 가지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냥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이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의 뭐 콘크리트 아니 하나의 시멘트일 것이고 그냥 자재일 것이고 그런 것이죠. 또 굉장한 세속적 대상인 거죠. 이 토지를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돈이 있고 없고 그리고 힘이 있고 없고 갈리는 것들이니까 어떤 고매함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경제의 기반이고 또 이 존재, 특히나 이제 불완전한 존재, 필멸의 존재 입장에서는 그런 토지처럼 어떤 불멸과 완전의 존재에 대해서 갖는 어떤 경외감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 형성된 가치가 다수에게 공감되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다수의 의견, 다수의 컨센서스가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의 경제적 권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뭐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 한반도 역사가 거쳐온 이 모든 것들을 토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축에서 충돌되고 또 뒤섞이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내던져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저희는 여전히 이 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는 상태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을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름의 관점을 정함에 있어서 더 깊은 역사적인 어떤 사고와 또 고차원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관점과 굉장히 또 현실에서도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까지 견지해 나갈 때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뭐 곽희님 한번 말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곽희님 하시고 뭐 민서님 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말씀 나눠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토지라고 해서 다 같은 토지가 아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회사에 가까운 토지인가 멀리 있는 슬픈- 토지인가. 아니,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저기 어딘가 시골에 엄마가 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오, 엄마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왜 그 땅을 지금 가만히 두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산이래요 그게. 근데 그 산 주변에 큰 음, 길이 아무것도 없고 뭔가 그걸로 거기에 뭔가 음, 집을 짓거나 뭔가를 하려면 뭔가 길을 더 땅을 사서 길을 내거나 해야 돼서 거긴 그냥 섬 같은 존재라서 그냥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토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서 아 이게 토지라고 해서 정말 다 같은 토지가 아니구나. 특히 옛날에는 약간 그냥 정말 가서 뭐 농사라도 짓고 이제 거기 땅을 잘 갈아서 이제 그 안에서만 혼자만 뭔가를 하면서 샀을 텐데 지금은 사실 거기다가 뭘 하고 싶어도 그 주변에 큰 길까지 나가는 땅은 우리가 또 사야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현대가 될수록 땅이라고 해서 토지라고 해서 다 같은 토지가 아니고 토지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로 뭔가 어, 위안이 되거나 큰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건 아니구나. 어디에 있는 어떤 토지인가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곽현님 말씀 정리해보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토지로 인해서 영향받는 건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그렇죠. 토지라고 해서 또 다 같은 토지는 아니다. 네, 어디, 어디에 있는 토지냐가 더 중요하고. 네, 네. 입지가 참 중요하네요. 입지가 중요하다. 제가, 제가 과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에 안목이 있냐 없냐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집을 보러 갈 때 집 안에 들어가 보느냐 들어가 보지 않느냐로 알아볼 수 있대요. 안목 있는 사람은 들어가 보지 음,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이 있어? 뭐 오케이인 거죠.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할 거면 내 취향대로 다 바꿀 거고 안에 안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시간 아깝게. 근데 집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다 열어보고 막 들춰보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래봤자 얻을 수 있는 프로세서군요.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음. 그리고 막 집 안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썬큰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되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물려받을 큰 토지가 있는 곽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뭐로 민서님 인한 큰 어떠십니까? 토지. 네. 네네네. 네. 말씀 마저 이어하십시오. 예. 네. 일단 저는 토지라는 작품에서 사실 작품 내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사실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그냥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어떤 그 현실에서 저는 항상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 가보개혁을 하면서 왜 한편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실패한 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다시 했었고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제국대학의 조선인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그 제국대학에 진출하고 그 뒤로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 지금 있는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가 옛날에 전문학교였잖아요. 연희 전문, 음, 보성 전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대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경성제국대학. 예. 그리고 그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광주 일고, 뭐 제주 일고 이런 데가 사실은 그 일제 시대 뭔가 엘리트 양성하는 고등학교를 일고등학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잔재들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나름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장춘 박사 있잖아요.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친일파 중에 친일파죠. 네. 그런 어떤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나름의 어떤 역량을 닦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저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지금의 의미에 있어서의 토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관심이 있는 토지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재산권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뭐 자기 생활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막 내가 막 땅을 가졌어. 근데 임금한테 찍혔어.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게 되는 거죠. 마치 막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우리 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어차피 뺏길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해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뺏기가 어렵잖아요. 국가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뭐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임대를 국가가 해주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전해온 그런 어떤 사회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로부터 어떤 자기의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한 건데 오히려 종속되게 만드니까 그런 게 참 슬프다는 생각을 곁들여서 했어요. 이게 뭐 다 모아지는 생각은 아닌데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네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나가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튕기셨나? 예, 제가 잠깐 이제 끊겼다가 다시 접속했습니다. 네. 네. 예, 미선님 말씀 쭉 해주신 거죠? 네.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제가 생각한 키워드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씀 주셔서 예, 굉장히 좀 반갑고 또 비슷하지만 또 사뭇 다른 내용을 해주셔서 예, 지금 이 논의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대상을 잘 잡은 것 같아요. 토지는 불멸의 작품이 될 만한 소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호영님 어떠신지 말씀 듣고 이제 최종 마무리하고 오늘 예, 독서 모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호영님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좀 자유로운 얘기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아마 이 토지 관련해서 뭐 지금의 부동산 문제까지 엮어서 한번 스핀오프로 자유 모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새벽에 한번 술잔 들고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굉장히 좀 직접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최종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최종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동학농민운동 얘기도 했었고, 박근혜 작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일제강점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줄기가 있겠다. 분명 작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걸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토지라는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토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 또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욕망으로 인한 어떤 그 욕망의 분출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지를 읽으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이슈, 결국 저는 우리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단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이 부동산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냐에 따라 인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반적인 어떤 가격의 문제일진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동의가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인생을 나름 지적인 만족을 느끼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 뜻이 맞는 어떤 소수의 어떤 관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 어떤 경제적으로 좀 갖추고 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다수의 생각을 헤아리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과거 대학 때 이제 투자 동아리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나는 절대 이 투자 동아리, 투자 동아리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펀드 매니저나 주식 애널리스트를 많이 가시는데 난 그쪽 못 가겠다고 제가 대학생 때 확고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감정을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것을 원하는지, 또 왜 이것을 버리는지, 내가 생각할 때 내 논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인정할 수 없는데 그게 답이에요. 예. 시장에 결국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도록 미리 반발 앞서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일지인데, 시장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저의 감정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을 되짚어 보면 사실은 다수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게 가장 크지 않나. 아니 왜? 내가 어디에 사는데 그게 자가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고 월세면 어때? 라는 생각도 굉장히 오랜 기간 저는 했었었고요. 그리고 왜 굳이 남들이 다 소위 원한다고 해서 비싼 곳에 살아야 돼?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곳을 가서 살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 물론 그 생각 끝에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여기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눈이 오니까 출근도 못했지만 하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근데 내 욕망과 내 감정, 내 생각이 어떠냐만큼 중요한 것이, 이걸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판단이 어떤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저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 나갈 때 어떤 시장의 어떤 존재, 어떤 그 가상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흐름에서 또 처해진 어떤 큰 시대적 화두에 이렇게 좀 어떤 거대한 덩어리처럼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름함에 있어서 이 토지라는 책은 저한테 굉장히 그래도 시장의 관점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시장의 관점을 또 제가 이제 다시 되받아서 생각해 보면 내 생각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우선 토지는 제가 향후에 5부까지 다 읽고 나면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걸로 하고, 오늘 대막의 시즌 1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말씀 나누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조만간 그 자유 모임은 한 번 더 만들어 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모임 잘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